부산 해운대의 바닷바람은 겨울에도 차갑지만 한서윤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아온 고모의 작은 반지하 집에서 나와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심한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8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학교를 마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오던 그녀에게 서울은 기회의 땅이자 두려움이 가득한 낯선 세계였다. 서울역에 도착한 날 회색빛 하늘 아래 고층 빌딩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재계 1위 황그룹이 있었다. 그곳은 금융, 부동산, 무역까지 손을 뻗은 거대한 제국이었고 사람들은 황준석 회장을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다.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카리스마를 뿜어내지만 사석에서는 누구도 그를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했다. 서윤이 황그룹에 지원한 이유는 단순했다. 돈이 필요했고 더 이상 고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백 대 1의 경쟁률 속에서 그것도 경력직이 주를 이루는 비서실 채용 공고에 합격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준비한 자기소개서와 단정하게 다린 셔츠, 그리고 평생 익혀온 타자 실력을 믿고 면접장으로 향했다. 면접은 황그룹 본사 42층, 회장의 집무실 바로 옆에서 진행됐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위에 조용히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 한쪽 벽 가득 메운 서류와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겨울 풍경이 묘한 압박감을 주었다. 면접관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는 그가 있었다. 황준석. 회색 머리와 깊게 패인 눈가주름, 그리고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서윤은 그 눈빛을 마주하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이름이 한서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다. 네, 회장님. 경력은 없군. 그런데 왜 여기 황그룹 비서실인가? 서윤은 준비해온 답변을 떠올렸다. 저는 배움이 빠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실함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자신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대신 옆에 놓인 키보드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 문장을 받아 적어보게. 그가 불러주는 문장은 길고 복잡했다. 그러나 서윤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다. 고등학교 시절 전국 타자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오타 하나 없이 입력을 마치자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 순간 짧지만 묘한 정적이 흘렀다. 3초, 단지 3초였지만 그 안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류가 스쳤다. 그만하면 됐네. 내일부터 출근하게. 그 한마디에 면접은 끝났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서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황그룹의 회장 비서로 채용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날 저녁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서 나 채용됐어. 황그룹 비서로. 고모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서윤아, 거긴 조심해야 해. 왜요? 회장님이 무섭다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언젠가는.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서울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거대한 세계와 마주하게 될지 그 순간에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단정히 차려입고 황그룹 본사 로비에 섰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하얗게 빛났고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황그룹의 광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는 4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어제의 소녀 같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을 때 서윤은 처음으로 권력의 냄새를 맡았다. 정적과 규율,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압박감. 황준석 회장이 있는 세계는 그렇게 서서히 그녀를 삼켜가기 시작했다. 42층 비서실 복도는
숨소리조차 억눌린 듯 고요했다. 고급스러운 회색 카페트 위로 구두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여전히 겨울빛을 품고 있었다. 한서윤은 지정된 자리, 회장 전용 집무실 옆 비서 책상에 앉았다. 맞은편 자리에 선임 비서가 짧게 인사했다. 여긴 말이 적어야 오래 버텨요. 회장님이 부르실 때만 들어가면 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내내 회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가끔 두꺼운 문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외부 전화를 받으며 일정표를 조율하는 선임 비서의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눈으로 익히며 매뉴얼처럼 적어나갔다. 오전 11시 40분, 내선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회장실이라는 글자가 뜨자 선임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을 바라봤다. 오늘 점심, 회장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요. 따라 들어가요. 문이 열리자 회장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벽면 가득한 책장과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뷰, 그리고 중앙에 놓인 견고한 호두나무 책상. 황준석 회장은 서류를 덮고 그녀를 바라봤다. 앉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윤은 등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고급스러운 식판 위에는 단정히 놓인 한정식이 준비돼 있었다. 회장은 젓가락을 들며 무심히 물었다. 서울은 어때?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짧았지만 왠지 모르게 날카로웠다. 여긴 오래 버티는 사람이 드물어.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건 나와 맞지 않아서지. 서윤 씨는 어떨까?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다시 식사에 집중했다. 식사 내내 불필요한 대화는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윤은 묘한 긴장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관심을 느꼈다. 점심이 끝나자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이번 주 회의 자료야. 오늘 퇴근 전에 내 책상 위에 정리해서 올려놓게. 그의 손끝이 잠시 그녀의 손등에 스쳤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느린 움직임이었다. 서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봉투를 받았다. 오후가 지나고 회장실 앞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즈음 선임 비서가 속삭였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회장님은 당신을 특별히 보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는 거의 말을 안 걸거든요.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특별히 본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회장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사람을 꿰뚫는 듯한, 그러나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든 눈빛이었다. 며칠 후 황그룹 비서실의 업무는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다른 임원들이 회장과 이야기할 때 그는 꼭 서윤을 바라봤다. 마치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듯 회의 중에도,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도 그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8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서윤은 회장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애는 몰라. 아직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차갑고도 고독했다. 서윤은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가슴속에 이상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일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윤 씨,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할 수 있나? 네, 회장님. 좋아. 그럼 7시까지 옥상 정원으로 오게. 다음 날,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 황그룹 본사 옥상은 차가운 공기와 함께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출근 전 이곳을 보여주고 싶었네. 여기서 보면 세상이 아주 작아 보여. 그 말과 함께 그는 난간 쪽을 가리켰다. 아래로 펼쳐진 서울 도심의 빛들이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난 이 도시를 40년간 지배해왔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손에 넣지 못하더군. 그의 시선이 잠시 서윤을 스쳤다. 한순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거대한 무언가의 중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아침 옥상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하는 회장의 눈빛은 점점 더 깊고 알 수 없는 색을 띠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황그룹 본사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그러나 회장의 시선만큼은 점점 더 서윤을 향해 길게 머물렀다. 출근길 옥상 정원에서의 대화는 일상이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종종 사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어린 시절, 해외 유학 시절,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취향들. 그 모든 대화를 서윤은 조심스레 받아들였다. 그 주 수요일, 회장실에서 일정이 끝난 후 그가 불렀다. 서윤 씨, 오늘 저녁 시간 있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업무가 아닌 사적인 식사 초대, 그것도 회장이 직접.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있습니다. 저녁 7시, 강남 한복판의 고급 빌딩 최상층.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넓고 화려한 프라이빗 다이닝룸이었다. 창밖에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한정식이 놓여 있었다. 식사 중 그는 유난히 부드러웠다. 업무 이야기는 거의 없었고 대신 그녀의 가족, 고향, 좋아하는 음식 같은 질문을 이어갔다. 서윤은 오랜만에 웃음을 보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스며들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연한 아이보리색 실크 스카프가 곱게 접혀 있었다. 선물일세. 생일이 며칠 남았다지?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필요하네. 앞으로도 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건 하게 될 거야. 그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시선에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윤은 스카프를 손끝으로 만지며 생각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돌아가기 힘든 문턱에 다가온 느낌이었다. 며칠 후 연말을 맞아 황그룹 전 직원 송년회가 열렸다. 장소는 장충동의 신라호텔 대연회장. 수백 명이 모였고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회사의 한 해 성과와 광고 영상이 번갈아 재생됐다. 회장은 여느 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라 건배사를 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객석을 스쳐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다. 서윤이었다. 행사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그는 직접 서윤에게 다가와 말했다. 잠시 나랑 얘기 좀 하지.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여유롭게 걸었다. 서윤은 그를 따라 연회장을 빠져나와 호텔 로비를 거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목적지는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벽난로 옆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여긴 회장님의 집인가요? 그렇네.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지. 그는 코트를 벗으며 와인을 따랐다. 서윤은 긴장된 마음으로 잔을 받았다. 그와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던 순간 한동안 말이 없었다. 대신 눈빛이 이야기를 대신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람들은 내가 차갑다고 하지. 하지만 사실 난 아주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순간 서윤은 그의 눈 속에서 잠깐 스치는 슬픔을 보았다. 그것은 거대한 빌딩과 재산,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의 불빛이 더 짙어지고 와인잔은 비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내가 선을 넘는다면 서윤 씨는 날 미워하겠나?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대신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밤 펜트하우스 창밖의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다. 그날 이후 한서윤의 일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회장은 회의 중에도 출근길 옥상에서도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퇴근 후에도 종종 저녁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 만남들은 점점 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두 사람만의 대화는 깊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윤은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유 없이 속이 메스꺼웠고 냄새에 민감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했다. 두 줄, 선명하고도 분명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혹은 전해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알아야 했다. 그날 저녁 회장실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후 서윤은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시선을 그녀에게 고정했다. 무슨 일이지?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저 임신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른 후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놀람이나 분노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입가에 아주 미묘한 웃음이 번졌다. 그렇군. 그렇다면 이 아이는 황가, 내 후계자가 될 걸세. 후계자요? 그래. 난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내 자식으로 인정할 걸세. 서윤 씨, 이건 축복이야. 그의 단호한 어조에 서윤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강남의 한 카페 앞에서 회장이 서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장면이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고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황그룹 회장, 40세 연하 비서와 스캔들. 댓글란은 순식간에 그녀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또 하나의 재벌 스캔들. 저 얼굴로 비서실 들어간 이유 알겠다. 후계자. 웃기지 마라. 그냥 돈 노린 거지. 그 주 금요일, 황그룹 이사회 회의에서 상황은 폭발했다. 일부 이사는 이미지가 손상됐다며 그녀를 비서직에서 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곧 내 아이를 낳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황그룹의 정당한 후계자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서윤은 본사 근처의 고급 아파트로 옮겨졌다. 명목상은 그녀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실상은 철저한 관리였다. 보안팀이 24시간 상주했고 외출은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했다. 휴대전화에는 알 수 없는 추적 앱이 설치되어 있었다. 처음 며칠은 편안함과 안정감이 섞여 있었다. 고급 가구,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유를 빼앗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창문 너머의 도시가 마치 유리관 속에 갇힌 풍경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야. 그때 거실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이 한강 다리 위에서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윤하연, 2004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전에 회장과 변호사가 나눈 대화에서 들었던 이름이었다. 서윤은 그날 처음으로 이 집과 이 남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앞으로 그녀를 폭풍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갈 것이었다. 거실벽의 액자 속 여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윤하연, 2004년 봄이라는 글씨가 서윤의 눈에 계속 걸렸다. 그 이름은 불과 며칠 전 회장실에서 들은 대화 속에 있었다. 하연, 양 몫의 상속은 준비됐나? 네, 회장님. 원하실 때 공개하겠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서윤은 곧장 검색창에 윤하연을 입력했다.
화면에는 오래된 뉴스 기사들이 떠올랐다. 황그룹 황준석 회장의 외동딸 윤하연 양, 18세 나이로 실종. 스캔들 후 행방불명. 경찰 수사에도 단서 없어. 사진 속 하연은 긴 생머리에 눈웃음이 예쁜 소녀였다. 그러나 기사의 말미에는 불편한 문장이 있었다. 사건 직전 하연 양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일기장에서 사랑이 죄일 수 있을까라는 문구가 발견됐다. 그 문장은 오래도록 서윤의 머릿속에 남았다. 사랑, 죄, 그리고 실종. 며칠 뒤 회장이 외국 출장을 떠난 틈을 타 서윤은 아파트를 샅샅이 살폈다. 서재 책장에 한 칸, 유리문이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과 사진,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지만 첫 장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필체가 나타났다. 2004년 3월 12일. 그 사람을 보면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다. 하지만 그건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 눈빛이라는 걸 안다. 2004년 3월 20일. 아무도 모른다. 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노트를 덮는 순간 서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내용은 애매모호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사랑이 허락되지 않는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마 그 사람은 아버지의 연인일 것이다. 아니면 하연이 동경했던 나이 많은 남자일 수도 있었다. 중요한 건 이 노트 속 이야기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과거라는 생각이었다. 그날 밤 서윤은 이 사실을 회장에게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다. 내일 저녁 본사 옥상에서 보세. 다음 날 옥상에는 이미 그가 서 있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지만 그는 야른 코트 차림이었다. 서윤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그의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서윤은 액자와 노트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하연은 내 딸이었지. 하지만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 내가 아무리 지켜도 결국 떠나버렸네. 그 말에 서윤은 잠시 안도했다. 적어도 그 노트 속에 금지된 사랑이 회장과 직접 관련 있다고 느끼진 않았다. 그보다는 아버지와 딸 사이의 불화나 가정사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덧붙였다. 그 아이는 어쩌면 나와 닮아서 세상을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그날 대화를 끝으로 서윤은 윤하연에 대한 호기심을 잠시 접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이 남아있었다. 며칠 뒤 밤늦게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들린 소리. 거실에서 회장이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뚜렷하게 들렸다. 그 애는 아직 몰라.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알면 안 돼. 그 말은 서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애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알면 안 되는지.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서윤은 그 문을 열어야만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거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애는 아직 몰라. 그 애가 혹시 자신을 뜻하는 건 아닐까. 서윤은 점점 확신이 들어갔다. 그 불안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다. 결국 그녀는 직접 답을 찾기로 했다. 주말 회장이 지방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날 서윤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고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기색이었지만 곧 차를 내오며 자리에 앉았다. 서윤아, 무슨 일이니? 잠시 침묵하다가 서윤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고모, 제 친엄마 이름이 혹시 윤하연이에요? 고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니? 그냥 알게 됐어요. 맞죠? 윤하연이 제 엄마죠? 고모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 엄마는 하연이었어. 20살이 되기도 전에 너를 낳았고 곧 사라졌지. 왜 사라졌어요? 그건 내가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서유는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고모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출생신고서, 그리고 병원 기록이 있었다. 출생신고서에는 모, 윤하연이, 라는 공란이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보호자, 황준석. 손끝이 떨렸다. 서유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고모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머릿속에는 지난 몇 달간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스쳐갔다. 그가 건넸던 스카프, 펜트하우스의 밤, 한강을 내려다보던 옥상에서의 시선들. 그 모든 것이 뒤틀린 의미로 변해갔다. 다음 날 서유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는 의자에 앉아 보고서를 읽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자 바로 서류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저 다 알았어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무엇을? 제가 누구 딸인지요. 제 친엄마가 윤하연이고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것. 짧은 침묵. 그리고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래, 알고 있었네. 그 담담한 인정이 서윤을 더욱 무너뜨렸다. 그럼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왜 저를? 사랑했으니까. 그 단어는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병이에요.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은 그걸 병이라 부르겠지. 하지만 나한텐 넌 그저 너무나 닮은 영혼이었어. 하영과도 그리고 나와도. 서유는 숨을 삼켰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다시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사랑한다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절대 당신 성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무너지는 빛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이제 끝이에요. 저한테도 이 아이한테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사무실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서유는 아파트를 떠나 작은 집만 챙겨 나왔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결심이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한 한서유는 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다. 고급 아파트를 나서는 순간 로비에서 경비원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이미 회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결심이 굳어 있었다. 행선지는 전라남도의 작은 해안 마을이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은 방 한 칸짜리 원룸.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고 주변에는 편의점과 작은 병원, 그리고 오래된 약국 하나가 있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서울과는 전혀 달랐다.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에 눈을 떴고 바람 냄새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인근 카페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배 속에 아이가 자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모든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런 어느 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려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약사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이름은 강민재. 몇 년 전까지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했지만 모종의 이유로 이곳에 내려와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임신하셨어요? 그의 질문에 서유는 순간 움찔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벌써 6개월이에요. 그럼 약은 조심해서 드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 말투에는 계산 없는 친절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정말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아침에 우유 한 병을 문 앞에 두고 간다든지, 갑작스런 허리 통증이 올 때 약국 문을 열어준다든지, 그 모든 행동이 서윤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황준석이라는 이름, 그와의 지난 시간,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진실. 밤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윤은 아이의 이름을 고민했다. 결국 그녀는 한날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순우리말로 가장 귀한 꽃이라는 뜻. 이 아이에게는 황씨라는 성을 절대 주지 않을 거라 다짐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다가오자 서윤은 분만 준비를 위해 마을 보건소를 자주 찾았다. 그때마다 민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필요한 걸 챙겨줬다. 혹시 아기 아빠는? 민재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눈을 피했다. 멀리 있어요. 아주 멀리.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5월의 어느 아침, 바다 위로 해가 떠오르던 날, 서윤은 진통을 느꼈다. 병원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다. 민재가 자신의 차로 서둘러 그녀를 태우고 근처 산부인과로 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한나리는 세상에 태어났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질 때 서윤은 눈물이 흘렀다. 이 순간만큼은 과거도 두려움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민재는 문밖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퇴원 후 민재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다. 마을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습니다. 거기서 작은 아이 돌봄 교실을 해보시겠어요? 일도 되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서윤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건 생각보다 따뜻한 경험이었다. 나리와 또래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낮췄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여름이 끝날 무렵 마을 우체국을 통해 낯선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필체는 낯익었다. 편지를 열자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곧 너를 보러 가겠다. 서윤은 편지를 움켜쥔 채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한 예감이 들었다.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한서윤은 바닷가 돌담길을 걷다 걸음을 멈췄다. 저 멀리 어울리지 않게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황준석이었다. 여름 햇살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서울의 그림자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왔다. 발걸음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오랜만이네, 서윤. 여긴 어떻게? 내 주소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함부로 오지 않으려 했어. 오늘은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작은 돌담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가방에서 얇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윤하연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적혀 있었다. 내 어머니의 두 번째 일기장이다. 서윤은 손을 떨며 공책을 받았다. 페이지를 넘기자 빛바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2004년 4월 3일. 아기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이 아이를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제발, 살려줘. 그 아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2004년 4월 15일. 결국 포기했다. 아이를 낳기로 했다. 그는 매일 내 옆에 있었다.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했다. 서윤은 책장을 덮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가 회장님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너를 세상에 데려온 사람이기도 하네. 그럼 그게 면죄부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날 살렸으니 뭐든 해도 된다고? 그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단단해졌다. 난 너를 해치려 한 적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도 널 멀리할 수 없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당신이 한 건 제 삶을 망가뜨린 거예요. 정적이 흘렀다.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윤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찾지 않겠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나리가 나중에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거든 제발 괴물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곧 답이라는 듯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 앞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말로. 그가 떠난 후 서윤은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커졌지만 마음속의 공허는 메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두 번째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글씨 사이로 스며든 감정은 복잡했다. 분명 사랑이 있었지만 동시에 무너져가는 자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황준석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괜찮아질 수 있을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다. 황준석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는 약속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서윤도 그를 찾지 않았다. 바닷가 마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나리는 점점 커가며 옹알이를 시작했고 서윤은 작은 아이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황그룹 법무팀. 봉투를 열자 두꺼운 서류철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한서윤 귀하. 황준석 회장이 별세하셨음을 알립니다. 유언에 따라 귀하와 한나리 양에게 남기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편지를 내려놓고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황그룹은 해체되고 모든 자산은 청산 후 절반은 사회복지재단에 나머지는 전액 한나리 장학재단 설립에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수혜 대상은 전국의 미혼모와 그 자녀들. 유언 마지막 문장은 짧았다. 그 아이에게 평생 어떤 빚도 지지 않는 삶을 주어라. 서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분명 그는 그녀의 삶을 뒤틀어 놓은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선택만큼은 분명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며칠 후 뉴스에서는 황그룹 해체 소식이 크게 다뤄졌다. 재계와 정치권이 술렁였지만 대중은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벌의 참회, 마지막 정의라는 제목이 기사에 붙었다. 그러나 서윤은 그런 단어들이 주는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서윤을 축하했다. 이제 넌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있었다. 돈이나 재단이 그 상처를 지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재가 교실 정리를 도와주다 물었다. 그래도 조금은 편해진 거죠? 서윤은 잠시 창밖을 보았다. 아이들이 놀다 남겨둔 장난감이 마당에 흩어져 있었다. 편해진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상처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은 서윤의 마음에 깊게 남았다. 가을이 다가올 무렵 한나리 장학재단 개관식 초청장이 도착했다. 장소는 서울, 재단 건물 옥상. 초청장 뒷면에는 황준석의 생전 사진이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서윤은 한참을 망설였다.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야 하는 건지. 결국 그녀는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재와 함께 나리의 첫 돌잔치를 준비했다. 작은 교실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나리는 처음으로 혼자 걸음을 떼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다. 행복은 거창한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었다. 이 작은 교실,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나리의 손을 잡고 걷는 발걸음 속에 이미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녔다. 마지막으로 본 황준석의 뒷모습, 그리고 그가 남긴 부탁. 괴물이라고는 말하지 마라. 그 부탁을 지킬 수 있을지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겨울이 지나고 바닷가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다. 아이 돌봄 교실 마당에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한나리는 이제 2살이 되어 또렷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아침마다 나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하루를 열었다.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냄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날도 교실의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웃음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서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문득 교실 문 앞에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어린 여자아이였다. 4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혼자였다. 까만 머리카락과 동그란 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눈빛. 아이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여기 놀아도 돼요? 서윤은 무릎을 굽혀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물론이지. 이름이 뭐니? 하연이요. 윤하연. 순간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 이름이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아무런 의도도 무게도 없었다. 그저 맑고 투명한 시선뿐이었다. 하연아, 이쪽으로 와 친구들이랑 놀자. 아이의 손을 잡아 교실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윤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래전 닫아둔 문이 다시 열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오후 민재가 교실로 찾아왔다. 그는 하연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아이인가요? 응, 이름이 하연이래. 민재는 잠시 서윤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름은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서윤은 알았다. 세상에는 우연이라 하기 어려운 만남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리가 잠든 후 서윤은 황준석이 남긴 2번째 일기장을 다시 꺼냈다. 손때 묻은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괴물이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영웅이라고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창밖에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달빛 아래 바다는 잔잔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서윤은 알았다. 완전히 치유되는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다.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다음 날 아이 돌봄 교실의 창문 너머로 서윤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이 보였다. 나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하연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멀리 실어날랐다. 그 소리 속에서 서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마도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봄일 것이다.